오늘날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 두 사람의 대결이 80년 전에 있었습니다. 해방정국을 주도하던 조선공산당, 즉 남로당이 이 사건으로 결정적 수세에 몰리게 된 것은 수배령이 내려진 박헌영은 관 속에 은신해서 장래 행렬로 속여서 38선을 넘어서 월북했습니다. 그러나 박헌영은 절대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집요하고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1926년에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돼 있을 때 정신병자 행세를 하면서 자살을 기도하고 자기 인분을 집어먹기까지 하면서 결국 보석 허가를 받아냈었던 일화는 이 박헌영의 캐릭터를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실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박헌영이 전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 폭력투쟁 전술, 신전술로 46년 9월 총파업, 또 대구 10월 사건, 48년 27 사건 일으켜서 남한 전역을 혼란에 빠뜨렸죠. 이 사건들을 일부 좌파 학자들은 민중봉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북한을 통치하고 있었던 소련 군정 최고 실권자 스티코프의 비망록에는 이런 기록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1946년 9월 9일 조선공산당 당수 박헌영이 사회단체를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이에 대해서 테러와 압제에 반대하는 대중적 시위를 벌이고 항의 집회를 개최하라 이렇게 지시했다. 또 석 달 동안 수백만 원과 122만 루블, 러시아 돈이죠, 조선공산당에 보냈다. 이런 기록도 모두 스티코프 비망록에 공개돼 있습니다. 48년 50 총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48년 2월에 남로당원 30만 명이 전국적으로 폭력 시위와 파업을 벌인 것이 27 사건입니다. 경찰, 공무원, 양민 230명이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지만 남로당의 예상보다 미군정과 경찰이 빠르고 강력하게 진압을 하면서 8,40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자, 그러자 이후에 이 50 총선을 저지하는 투쟁이 제주도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육지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압이 어렵고 남로당의 당세가 매우 강했던 곳이 제주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일어난 것이 제주 4.3 사건입니다. 좌파 학자들은 이 4.3 사건이 남로당의 무장투쟁으로 시작된 것은 대체로 인정을 하지만 박헌영의 지령이 아니라 제주 남로당의 자발적 봉기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남로당의 지하 총책을 지낸 박갑동의 증언, 그리고 당시 남로당원들이 직접 남긴 내부 문건인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를 보면 여러 차례 중앙당의 지시와 또 보고가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4.3 사건으로 제주도에서는 재헌 의원 2명을 뽑지 못했지만 육지에서는 50선거가 정상 진행되면서 재헌의회가 구성이 됐고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 후에 일대 제주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대삼이 월북해서 48년 8월 해주 인민대표자 대회에서 조국의 해방군인 소련군과 천재적 영도자 스탈린 대원수 만세를 외쳤고 이대 사령관 이덕구는 48년 10월에 신생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고 국군 부대를 공격해서 수십 명을 살해한 것. 또 이렇게 4.3 사건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자 정부가 여수 14연대 진압 출동을 명령했지만 남로당계 장교 하사관들이 거부하고 지휘관들을 사살한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은 1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여수 14연대 반란 장병 그리고 이들과 합세한 좌익 세력이 호남 곳곳으로 진격을 한 것이 여수 순천 사건입니다. 이 여수 순천 사건은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양민이 희생됐고 우리 역사에 뼈아픈 상처로 남았습니다.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남로당의 반란과 또 공무원, 경찰관, 우익인사들을 참혹하게 학살한 데서 비롯됐다라는 것은 4.3 사건과 마찬가지의 양상인 것입니다. 4.3 사건이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여수 순천 사건으로 호남은 전시 상태가 되고
이어서 광주 4연대, 마산 15연대, 대구 6연대 이런 다른 국군부대에서도 남로당계 장병들의 반란이 계속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정부를 수립한 신생 대한민국의 존재 기반이 뿌리째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지도자 이승만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가 박헌영에게 날린 카운터 펀치가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남로당은 국보법 제정 전까지는 합법정당으로 미군정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공산당이 불법을 저질러도 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있지만 존립을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이 제정한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거나 파괴할 목적으로 조직된 집단이나 결사를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해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48년 11월 19일에 이 법이 찬성 81표, 반대 12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2월 1일에 공포가 되자 남로당 등 공산주의 단체들은 불법 단체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빨간 딱지가 붙자 위세를 떨쳤던 남로당 등 공산 세력이 급속하게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에 11만 8천 명이 입건 또는 검거됐고 130여 개 정당 사회단체가 해산됐습니다. 결정적으로 숙군 작업이 단행됐습니다. 남로당계가 해방 이후에 군을 은신처로 삼고 조직적으로 장악을 한 결과 여수 14연대 등 곳곳에서 군 반란이 일어나서 국가 존립 기반을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숙군이 시작되면서 4,749명이 처벌이나 불명예 제대 처분을 받았고 5,568명은 스스로 탈영을 해버렸습니다. 49년 5월에는 남로당계인 대대장 강태묵, 효무원 소령이 각각 자기 대대 병력을 유인해서 월북을 해버리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이제 박헌영에게 최후의 승부수는 남침 전쟁뿐이었습니다. 물론 전쟁에서 이겨도 주도권은 김일성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박헌영 입장에서 보면 북한에서는 숨쉴 공간조차 부족하지만 자기의 본거지 남한이 수복이 되면 조직이 재건되고 자기 지지 기반이 확대되고 판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계산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로 당원들은 아직 건재하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모두 봉기할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승전과 조국 해방의 공로를 자신이 차지할 수도 있다고 봤을 것입니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소련에 가서 스탈린에게 남침을 승인받고 작전 지침을 받습니다. 이어서 5월 13일에는 중국, 당시 중공이죠. 가서 마오쩌둥에게 남침 승인을 받습니다. 김일성이 이렇게 소련과 중공에 박헌영과 함께 간 것은 당시 공산주의 세계에서 여전히 박헌영이 상당한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스탈린은 사실 49년까지는 김일성의 남침 계획에 유보적인 입장이었는데 49년 10월에 중국 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하면서 미군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참전하게 되면 중국도 참전을 하고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힘을 다 뺄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 민족 역사 최대의 비극 6.25 전쟁이 일어났고 우리가 모두 아는 대로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는 사망 직전에 혼수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낙동강전선의 결사항전을 바탕으로 메가더 원수가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함으로써 기적적으로 기사회생하게 되는 것이죠. 북한군은 남침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한 뒤에 남로당원들의 전국적인 봉기를 기다렸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국보법 제정으로 국군이 숙군된 데다가 49년 홍민표 자수사건으로 김삼룡, 이주화가 체포되고 남로당원 수십만 명이 자수하면서 조직선이 붕괴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남로당원들이 왜 봉기하지 않았는지를 놓고 10월에 1차 충돌, 11월에는 국경지대 만포진에서 2차 충돌을 벌였습니다. 김일성이 잉크병을 던져서 깨질 정도로 격렬한 충돌이었습니다.
결국 구사일생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낸 이승만은 1953년 아이젠하워와 처칠까지 깜짝 놀라게 한 승부수 반공포로의 일방적 석방을 통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미국의 경제 원조를 이끌어내서 자유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반면에 박헌영은 6.25 전쟁이 끝나자마자 김일성에게 미 제국주의 간첩으로 몰려서 비참하게 숙청됐습니다. 1953년 당시 78세 이승만과 53세 박헌영의 8년에 걸친 승부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승만의 승리, 아니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 오늘날 글로벌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오늘날의 남북한은 같은 민족, 같은 역사, 같은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체제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사례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이런 역사관에 동의하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했다라고 말했죠. 이 대통령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만 운동권의 왜곡된 망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일부 세력은 북한이 오히려 친일 세력도 없고 미 점령군도 없이 깨끗하게 출발한 나라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성의 초대 내각에 반민 특위 기준으로 진성 친일파가 16명 포함된 사실은 애써 외면하면서 말입니다. 박헌영이 김일성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국내 신문에 보도된 것이 1953년, 그리고 총살이 집행된 것은 1956년 7월입니다. 두 시기 모두 박헌영의 최후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반응은 일절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언급도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저한 반공주의자 이승만은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공산주의자 박헌영의 최후를 과연 어떻게 바라봤을까요?